오늘도 썰맘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가 즐거운 일을 찾게 되죠. 전에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 게 낚시였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신 사연의 주인공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버스에 구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흔한 버스 한 대겠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준 고마운 존재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이 버스에서 통쾌한 복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고향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해 외동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마누라는 애를 낳고는 더 비실비실 기운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이것저것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이고 했을 텐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신경을 통 못 썼죠. 그러다가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린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다녀야 했고요. 다행히 딸은 할머니와 자라면서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러더니 간호대에 들어가 대형 병원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딸은 제 엄마를 닮아 얼굴이 곱고 행동이 여성스러웠어요. 그런 딸에게 사내 녀석들이 꼬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딸아이는 조신하게 직장 생활만 할 뿐,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알고 보니 병원에서 만난 의사와 만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데려와. 병원에서 만났으면 직장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일 텐데 아빠만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나중에 때가 되면 인사시킬게요. 지금은 아직 레지던트 1년 차라 정신이 없어요. 그게 뭐 바쁜 거야? 네, 그럼요. 전공의인데 마치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고 그 다음에 펠로우도 해야 하고 아무튼 몇 년간은 바빠요. 저는 복잡한 의학 용어는 모르니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딸에게 누가 있는 것을 알고 1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남자친구를 대면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전형적인 모범생 타입이더군요. 안경 쓴 얼굴에 똘똘하다고 쓰여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이 혹시나 버스 운전하는 아버지를 창피해 할까 걱정이 됐죠.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딸은 당당하게 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셔. 관광버스 운전하신다고 내가 말했지?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좀 더 일찍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계속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의사들 바쁜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이렇게 시간을 낸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이제 2년차 되니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 지은이랑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뭐 올해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으니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네. 준비할 것도 많이 없어요. 집은
병원 근처 제가 사는 곳으로 지은이가 그냥 들어오면 되고요. 가구도 다 있으니 침대만 새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혼수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또 다르실 수 있으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과도 의논을 해봐야지.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에 큰 욕심 없으셔서 괜찮을 거예요. 지은이도 마음에 들어 하실 테고요. 그래야 할 텐데. 그런데 순조로울 줄 알았던 딸의 결혼은 예상과 다르게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바로 남자의 집에서 저희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 것입니다. 딸 남자친구의 호언 장담과는 다르게 그쪽 집에서 어미 없는 것과 제 직업을 문제 삼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은 딸의 잘못이 아닌데 부모 때문에 혼례를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그런데 딸은 의외로 우연하더군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정 그 집에서 반대하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아시죠? 저 인기 많은 거. 용민 씨, 사람이 괜찮아서 만난 거지만 저 싫다는 사람들한테 매달려가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고 우리 집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괜히 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못난 애비 때문에 미안하다.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길 기다리마.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왜 미안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터집 잡는 그 집안이 문제죠. 그런데 며칠 후, 늦은 밤에 딸의 남자친구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었죠. 그날 딸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거든요. 집 안에 들어온 남자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지은이가 저희 집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애체 연락도 안 받고 병원에서 마주쳐도 눈길도 한 번 안 줘요. 아유, 저런. 일어나요. 그렇다고 나한테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진짜 지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바쁘다는 1년 차에도 정말 지은이 마음 얻으려고 잠도 못 자가며 매달려서 겨우 사귀게 된 거예요. 사실 작년에 제가 바빠서 인사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인사드린다는 저를 지은이가 조금 더 만나고 소개시킨다고 계속 미뤄서 못 온 거예요. 그랬구먼. 그 애가 좀 신중한 면이 있지. 그래도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소개했을 때는 마음을 정해서 그랬을 텐데. 네, 동명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자존심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집 반대 때문에 이렇게 쉽게 헤어지자 말 줄 몰랐어요. 아버님, 제발 지은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지금은 일단 속이 상해서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게. 그리고 이럴 시간에 가서 자네 부모님이나 설득해봐. 그러면 지은이 마음이야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저희 부모님은 걱정 마세요. 계속 그러시면 저는 부모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생각이니까요. 지은이만 믿고 따라와주면 전 뭐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울먹거리듯 한참을 애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설득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퇴근해서 돌아온 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죠. 예,
사실 어제 네 남자친구가 찾아왔었어. 널 좀 설득해달라더구나. 넌 어쩔 생각이니? 여기까지 왔었어요? 못 말리겠네요, 정말. 사실 그 사람은 싫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결혼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래, 나야 네 결정에 따르겠지만 어제 보니 아주 간절한 것 같던데. 부모랑 인연을 끊더라도 너랑 결혼할 기세더구나. 말이 그렇지. 부모 자식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요? 전 자신 없어요. 저는 고민하는 딸도 이해가 되고 울고불고 매달리던 남자도 안쓰러웠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나설 입장이 아니라 그냥 딸의 선택을 지켜보기로 했네요. 그런데 한 달 후, 딸과 그 남자친구가 화난 얼굴로 저희 집에 과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물었어요. 어찌 된 일이야? 둘이 화해한 거야? 결혼하기로 했어? 네, 윤민 씨 부모님이 어제 저를 부르셔서 사과하셨어요.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바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늦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지은이가 얼마나 괜찮은 며느리감인지 아신 거죠, 뭐. 그동안 속 썩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 나야 뭐.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었겠지. 저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돈 쪽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찝찝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두 사람이 좋아하니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말한 대로 경원 근처 사위의 집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죠. 그 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딸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위는 어려운 과정을 끝내고 급여원 교수가 되었네요. 딸은 손녀들의 육아와 사위의 내조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도 그만두더군요. 처음에 삐걱거림이 있긴 했지만 사돈들도 잘해주시는지 결혼 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사위도 어엿한 교수가 됐고 손녀들도 예쁘게 자라주니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딸의 평화가 곧 저의 행복이니 그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깨고 느닷없이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바로 둘째 손녀가 자폐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똘똘하고 말이 빠른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는 두 돌이 지나도록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녀를 유심히 살펴보던 딸이 병원에 데려간 것이죠. 결국 손녀는 자폐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는 손녀의 자폐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그 분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죠. 발달치료센터에도 열심히 나가더군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손녀의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사위는 불만이 쌓였었나 봅니다. 그맘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삐걱대는 게 느껴졌어요. 사위가 저에게 주기적으로 하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딸도 사위의 근황을 잘 전하지 않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 집에 놀러온 큰손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엄마 아빠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아니요. 어제도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소은이 때문에. 싸워?
아니, 왜? 몰라. 요즘엔 맨날 싸워요. 아빠는 소은이가 싫은가 봐. 할머니네 갈 때도 맨날 나만 데려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 문제로 저희들도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 사이가 위태로움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년 제 생일은 잊지 않던 사위가 식당에 온 가족을 기다리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딸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하더군요. 죄송해요, 아빠. 급한 수술이 잡혔나? 제가 다시 전화해보고 올게요. 그래, 연락해보고 많이 바쁜 것 같거든. 그냥 오지 말라고 해라. 매년 있는 생일 뭐 그리 춤하다고. 아유,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딸이 밖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위가 도착한 것 같더군요. 한정식 집의 얇은 방문을 뚫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제 와? 애들이랑 아빠 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늘 다른 급한 일정도 없었잖아. 내가 온다고 했어? 네가 마음대로 예약하고 통보했잖아. 내가 소은이 데리고 외식하는 거 싫다고 몇 번 말했냐. 여기는 따로 개별룸이 있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먹어도 되는데 왜 그래? 직원들은 사람 아니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애 쳐다보는 거 넌 불편하지도 않아. 그리고 쟤 데리고 밥 먹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나 눈으로 들어가나 모르겠어서 체할 것 같아. 당신은 애 아빠가 그게 할 소리야? 소은이 나 혼자 낳았니?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잖아. 근데 당신이 언제 협조적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야, 잠 못 자고 수술해가며 돈 벌어다 뒀으면 됐지. 나한테 뭘 또 협조하래. 그리고 결국 이렇게 왔잖아. 왔으면 됐지. 사람 들어서자마자 붙들어 놓고 왜 또 시비야. 잠시 후 두 사람이 들어오고 식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네요.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후쯤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단체 손님의 서울 투어를 끝내는 마지막 코스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눈을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위의 불륜 현장을 보고만 것이죠. 그때 저는 짐칸에서 가방을 내려주고 버스에 오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 제 눈에 낯익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네요. 혹시나 해서 눈으로 쫓으니 프런트에서 키를 맞더라고요. 잠시 후 돌아서는 남자를 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분명 제 사위였기 때문이죠. 키를 받아든 사비가 누군가를 향해 환히 웃으며 다가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눈도 사위의 시선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더군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의 옷을 매만져주고 눈을 맞추고 손깍지를 끼며 장난을 치는 모든 모습을요.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그 안으로 사라져버렸죠. 마음이 급해진 저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서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층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진 뒤였네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들어가 사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 도통 알 길이 없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길게 뻗은 복도 끝에 숨어서 어느 방문이 열리는지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2시간.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오는 두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죠. 저는 재빨리 미리 준비해두었던 휴대폰 녹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허리를 감싼 두 사람이 복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진한 입맞춤까지 하더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 딸은 손녀 문제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위란 놈은 바람이나 피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라졌어요. 저는 보들보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애들은 잘 있지? 김서방은? 애들이야 맨날 그렇죠 뭐. 김서방은 학회 준비 때문에 병원 갔어요. 거기서 자료 보고 조용히 준비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응? 아니다. 그냥 휴일인데 뭐 하나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목소리에 그만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급하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네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와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던 저는 사위를 만나서 직접 해명을 들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날 점심시간에 사위의 병원으로 찾아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나일세, 내 자네 병원 앞에 와 있어. 점심시간이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나? 지금요? 아, 잠시 뒤에 수술 있는데 미리 말씀을 좀 하고 오시죠. 사위는 짜증스러운 투로 말하더군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잠깐이면 되네. 그럼 정문 옆에 커피숍에 좀 들어가 계세요. 지금 내려갈게요. 잠시 뒤 무표정한 얼굴로 사위가 나타났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 그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애꿎은 주먹만 힘껏 쥐었네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 본론만 말하겠네. 내가 어제 광장동 호텔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 자네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던데. 네? 사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처음에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내 표정을 달리하며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이렇게 된 김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길 말인가? 저 애 엄마와 헤어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사위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고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헤어져?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니, 뭐 웃긴 놈이 성낸다더니 바람은 자네가 피우고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야.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둘째 태어나고 저희 아주 엉망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무슨 낚시 있어야 말이죠. 애는 소리나 질러대고 같이 외식을 편하게 할 수가 있나 여행을 갈 수가 있나. 하나만 낳고 말자니까 칠칠치 못하게 둘째를 가지더니 결국 이렇게 데려보고 그랬죠 뭐.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사위의 뺨을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당황했는지 사위는 잠시 멍한 표정이더군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같은 남자로서 제 마음 이해 못하세요? 남자가 집이 편해야 일이 잘 되죠. 집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밖으로 안 들겠어요? 서운이, 내 딸이 밖에서 나오느냐? 네 자식이야. 예쁘고 똑똑해야만 자식이야. 조금 덜하고 부족해도 그런 것까지 감싸주는 게 부모지.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그렇다고 사위한테 손찌검을 해요. 이번 한 번은 제가 참고 넘어가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몰상식한 짓 하면 저도 가만 못 있어요. 늙음하게 콩밥 드시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서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하나 봐요. 부모님이 무식한 집안이랑 얽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리셨는데 그 반반한 얼굴에 속아서는 이제라도 잘못된 거 바로잡고 싶으니까 애 엄마한테 전하세요. 좋게 도장 찍자고. 그렇게 사위는 날벼락 같은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는 결국 사돈댁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사위가 여자에 빠졌어도 부모가 나서서 말리면 정신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찾아간 사돈댁은 의리의리했어요. TV 드라마엔 알 것 같은 고급 주택이었죠. 저는 주눅들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 어쩐 일이세요? 안사돈은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제게 인사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사위의 아버지도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듯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김서방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하고 김서방한테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바람은 자기가 피워놓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사돈들은 제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 했죠. 그 녀석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네요. 예?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게, 진즉에 이 결혼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중내산내 난리를 치더니 그래 어디 네 소원대로 살아봐라 했더니 이제야 잘못된 걸 안 거죠. 사돈, 지금 이 상황에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김소방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네 연녀가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내 연녀란요? 그 애가 어떤 앤데? 그 집 딸만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용민이랑 결혼했으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랑 대학 때부터 붙어 다니던 애라고요. 서로 집안도 걸맞고 지금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닥터예요. 우리는 당연히 둘이 결혼할 줄 알고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굴러왔는지 그 집 딸이 반반한 얼굴 들이밀어서 우리 아들 꼬셔놓은 거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두 분은 지금 김서방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바람, 참 듣기 거북하네요. 그 애는 우리 용민이 못 잊어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당신 딸 때문에 힘든 우리의 위로해주고 챙겨주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모든 게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인연이 아닌 걸 억지로 붙잡고 사니까 애도 그렇게 모자란 애가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왜요? 무식한 집구석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게. 어디 한번 해봐요.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저는 그 집의 사위의 문제를 상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몇 배의 충격을 받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예전 저희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 것도 그 여의사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사돈집에서는 사위가 그 여자와 좋아 지내 이혼을 원하는 것이 반가운 일이었던 것이죠. 저희 딸과 손녀들만 그 집에서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이혼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집에서 내 딸과 손녀들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어떻게 딸에게 말할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한 이 사위 자식이 그런 저의 고민을 무색하게 만들더군요. 저희 딸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인이 원치 않으니 아이들은 모두 제 딸이 키우라고 했다더군요. 물론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줄 생각이 없었지만 어떻게 지 자식에게 그렇게 일말의 미련도 없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충격을 받아 힘들어할까봐 내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딸은 의연하더군요. 이미 남편의 애정이 떠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사위의 쓰레기 같은 인성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 의논하려는데 사위가 파일 하나를 건네더랍니다. 그것은 얼마 전 제가 사위를 찾아갔다가 뺨을 한 대 때린 것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이었죠. 사위가 그 영상을 내밀며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저희 딸을 협박한 겁니다. 결국 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보상이나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말았네요. 제 어리석은 행동이 딸과 손녀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딸은 손녀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지만 오히려 당사자들은 편안해 보이더군요. 지은아, 미안하다. 이 애비가 못난 짓을 해서 너희들에게 끝까지 폐를 끼치는구나.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교활한 놈인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아빠. 나 아빠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속 시원하고 고마워. 그까진 양육비 안 받아도 돼. 어차피 그 인간 그 핑계 아니어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한 푼도 안 내놨을 거야. 내가 다시 일하면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걱정 마요. 역시 딸은 씩씩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딸이 다시 취업을 해 일을 시작했어도 둘째 손녀의 자폐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버겁더군요. 결국 저도 열심히 벌어 손녀와 딸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섣부른 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사위에게 양육비만 받았어도 생활이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었죠. 그러나 후회봐야 소용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운전해서 딸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딸이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한 단체의 워크숍 인원들을 숙소가 있는 충남 부여까지 데려가는 일이었죠. 그런데 집결 장소에 도착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던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워크숍을 가는 단체는 다름 아닌 전 사위가 일하는 병원이었던 것이죠. 저는 놀랐지만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이혼을 하고 1년 뒤에 전 직장 동료에게 전해들은 소식이 있더군요. 그건 사위가 이혼 후 바로 내연녀와 재혼을 하지 않고 1년 후에 했다는 것이었죠. 사회적 이치를 의식한 두 사람은 이혼 후 바로 결혼을 하면 관계를 의심받을까봐 1년 후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병원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위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를 해주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소문을 냈다더군요. 저는 이런 사위와 여자의 실체를 병원 사람들 앞에서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원이 버스에 오를 때까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전 사위와 재혼한 그 와이프도 차에 오르는 것이 보이더군요.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다 승차를 끝내자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운전만 했죠.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많은 단체를 태워봤지만 역시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켜자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버스의 운전을 맡은 기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사람들은 의례적인 인사라 생각하고 박수를 치더군요. 가시는 길에 지루하지 않도록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니 모두들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촬영된 것은 2년 전이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함께 시청해 보시죠. 안내 멘트 후 저는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버스 앞 TV에 연결해 재생시켰습니다. 제 멘트 덕분에 잠자려던 사람들까지 모두 관심 있게 TV를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후 화면에는 2년 전 호텔에서 내연녀와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사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호텔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버스 안이 술렁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전 사위가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당장 저거 안 꺼. 어서 꺼. 아니, 아직 더 남았는데 왜? 아직 네 추악한 정체 밝히려면 멀었는데? 제가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자 전 사위가 화들짝 놀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당신 혹시... 그래, 아무리 2년이나 지났어도 장인을 몰라보면 되나. 내가 지금 자네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네가 그 잘난 머리 굴려가며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나 몰라라 해서 아픈 네 딸 병원비까지 고스란히 내 딸이랑 내가 감당하고 있잖아. 알지? 거기 네 옆에 있는 여자, 우리 딸이랑 살 때 바람났던 그 여자지? 저기 영상 속 주인공 말이야. 화면이 실물보다 낫구먼.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로 알려주려고. 자네
이혼하고 나서 청분난 거 아니잖아. 결혼 생활 중에 네 딸이 자폐라니까 짜증내면서 저 여자랑 바람 피우고 내 딸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왜 거짓말했어? 나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여자 좋아져서 이혼할 거라더니. 그런데 그때 사위의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애원하더군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 영상도 좀 꺼주세요, 제발. 에이, 그럴 수야 있나요. 여기 승객들 가시는 곳까지 즐겁게 모시는 게 내 임무인데. 지루하시지 않게 반복해서 보여드려야지. 자멸은 제발 그만하세요. 차 세우고 저랑 얘기 좀 해요. 제발요. 무슨 얘기? 내 딸 좋다고 1년 넘게 따라다녀서 결혼하더니 자폐아 딸 낳았다고 고막한 얘기? 아니면 의사랑 바람 피운다고 하니까 좋아라 한 자네 부모님 얘기를 해볼까? 아무리 그래도 새 애인이 싫어한다고 지 자식 팽개치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얘기가 제일 재밌지. 안 그래? 제발 차 좀 세워주세요. 제 와이프가 쓰러지려고 해요. 제발요. 좀 내려주세요. 사위는 절기에 가깝게 소리치더군요. 버스 안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웅성거리고 낮은 음성으로 욕을 내뱉기도 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겠다 싶어서 일단 휴게소에 버스를 멈춰 세웠죠. 그러자 사위는 자기 와이프를 부축해서 다급하게 내리더군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휴게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위를 향해 발기해지를 하며 욕을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버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워크숍에 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대보하기 시작했죠. 그 속도라면 삽시간에 사위와 그 와이프의 진실이 온 병원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던 인연의 체증이 확 풀리는 것 같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은 곧 예전 동료를 통해 저희 딸의 귀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저를 보자 딸이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딸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은 딸도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다리 쭉 뻗고 잠잔 것 같네요. 그 이후로 전 사위는 병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다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답니다. 그 와이프와는 현재 별거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결혼을 망설일 때도 이혼을 할 때도 한 번도 도움을 주지 못한 못난 아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딸과 제 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었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하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면 이미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것과 다름없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